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박사과정 김재희라고 합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논문은 A Gradient Accumulation Method for Dense Retrieval Under Memory Constraint 이라는 논문으로 저와 이유경 박사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함께 작업하여 지난 2024 유립수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발표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에 저의 논문은 DPR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DPR이라는 방법론이 최근 NLP 분야에서 리트리버 모듈로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해당 논문에서는 리트리버의 훈련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PR에서 제안한 훈련 방법론이 매우 광범위하고 쓰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메모리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해결했던 그레디언트 캐시를 우선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이 컨트리스티브 러닝에서 좋은 옵션이 아닌 이유를 확인하고 그레디언트 캐시가 제안한 방법론을 통해서 어떻게 배치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저희 방법론을 통해서 GPU 메모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보고 그레디언트 캐시가 가지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인 느린 학습 속도를 어떻게 개선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방법론 이전에 진행을 했었던 메모리 뱅크를 이용한 컨트리스티브 러닝의 방법론들이 학습 불안정 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제 방법론에서 해결했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 우선 덴스 리트리버의 개념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스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우 광범위한 사용처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전통적인 사용처 같은 경우에는 검색 시스템에서 기본적인 모듈로서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우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구글이나 빙 혹은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들은 검색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웹페이지를 리턴해주는 모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듈들이 결국에는 덴스 리트리버 기반의 연구들을 토대로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훨씬 더 최근에 와서 중요성이 높아진 분야인데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프레임워크 내에서 모듈로서, 즉 리트리버 모듈로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레그 프레임워크에서 리트리버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요청에 답변을 하기 위한 관련 문서들을 웹코퍼스 등의 노리지 베이스에서 탐색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이렇게 리트리버 모듈이 내뱉는 결과물이 라지 랭귀지 모델의 입력으로서 활용이 되어 레그의 최종적인 품질을 개선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널리 활용되는 리트리버 모듈에 대해서 가장 표준적인 연구 중 하나로 제안이 되었던 DPR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PR 혹은 덴스 리트리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쿼리와 다큐먼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듀얼 인코더 구조의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DPR이라는 논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인퍼런시 로스를 기반으로 하여 듀얼 인코더 구조의 덴스 리트리버를 학습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했고 이 방법론 자체가 지금까지도 매우 널리 활용되고 있는 덴스 리트리버 훈련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배치 네거티브라는 이 컨셉을 기반으로 컨트레스티브 러닝을 학습하는 게 큰 흐름인데요. 이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리트리버의 동작 원리는 어떤 질문 쿼리가 있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리지 베이스들, 위키피디아나 블로그, 뉴스, 포럼과 같은 글들이 있을 때 각각의 문서들이 쿼리 인코더와 패세지 인코더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이 되어 있고 이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최근접 이웃을 MIPS라는 알고리즘으로 찾게 되면 쿼리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한 문서가 가장 최근접 이웃으로서 나오도록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생성할 수 있는 두 인코더를 훈련하는 방법론 이 DP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DPR의 학습은 총 3단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인코딩 단계입니다. DPR이 추론을 할 때 동작 원리를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쿼리 벡터와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벡터 간의 유사도를 측정을 하게 되고 그때의 목표라 함은 쿼리 벡터와 최근접 벡터가 관련 문서, 즉 답변을 담고 있는 문서의 벡터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 학습 과정에서 각각의 문서들을 쿼리 레프레젠테이션 혹은 벡터로 인코딩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배치 사이즈가 4인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쿼리 4개와 각각의 쿼리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패세지 4개의 데이터가 하나의 배치를 이루게 되고요. 4개의 쿼리는 쿼리 인코더를 통해서 4개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이 되게 되고
4개의 패세지 역시 패세지 인코더를 통해서 4개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때 학습을 진행하면 할수록 각각의 벡터 내에는 쿼리와 패세지의 정보들이 잘 담겨 있다라고 간주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생성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구축을 합니다.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라 하는 것은 동일한 배치 내 각각의 쿼리와 패세지 페어들 간의 유사도 행렬인데요. 이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1번 쿼리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있고 1번 패세지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 이 시밀러리티 매트릭스의 1,1 성분이 1번 쿼리와 1번 패세지 레프레젠테이션의 유사도 값, 그러면 1,2의 성분은 1번 쿼리와 2번 패세지의 레프레젠테이션의 유사도 값으로 구축이 되게 됩니다. 즉 이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는 사실 그냥 쿼리 벡터들하고 패세지 벡터들의 내적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학습을 할 때 목표 자체는 인배치 네거티브만 사용하는 경우에 인배치 네거티브라 함은 대각 성분의 값이 잘 생각을 해보면 1번 쿼리와 1번 패세지, 즉 1번 쿼리에 대한 정답이 담겨져 있는 패세지에 대한 유사도이므로 이 유사도의 값을 최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즉 대각 성분의 값은 최대화시키고 그 외에 1번 쿼리와 4번 패세지의 경우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서니까 이 경우에는 유사도를 최소화하도록 만드는 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인배치 네거티브만 쓰지 않고 하드 네거티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한다면 1번 쿼리와 1번 패세지는 무조건 가까워져야 되는 정답 패세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1번 쿼리와 1번 하드 패세지 같은 경우에는 정답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답이 아닌 유사도를 낮춰야 되지만 낮추기 어려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 경우에도 하나의 쿼리에 대해서 모든 하드 네거티브 패세지들에 대한 유사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축된 시밀러리티 매트릭스에 대한 로스 산출 같은 경우에는 인퍼런시 로스를 따르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인퍼런시 로스를 요약을 해보면 하나하나의 쿼리들에 대해서 파지티브 패세지의 유사도 값이 최대화되고 네거티브 패세지에 대한 유사도 값을 최소화하도록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유사도 행렬이 이렇게 존재할 때 이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소프트맥스를 통과해서 이와 같이 각각의 쿼리 와이즈별로 합이 1이 되는 확률 분포 형태로 변환을 해주고 이 예측값과 레이블 데이터 이 대각 성분의 합이 1이고 나머지 성분이 0인 데이터를 가지고 레이블로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태우게 되면 각각의 쿼리에 대해서 정답 패세지를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는 분류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과 비슷한 로스가 되게 되고 결국에는 이를 통해서 포지티브 패세지에 대한 유사도는 높이고 네거티브 패세지에 대한 유사도가 낮아지도록 로스가 계산되고 역전파되어 모델이 학습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퍼런시 로스의 학습을 조금만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의 쿼리에 대한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했으니까 1번 쿼리 입장에서 각각의 패세지들이 관련 패세지일 확률을 이렇게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번 쿼리에 대해서는 예측값이 의미하는 건 각각의 패세지가 정답 쿼리일 확률, 즉 분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델은 이에 대해서 4번 쿼리가 파지티브 패세지일 거라고 분류를 한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1번 쿼리가 파지티브 패세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값 간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분류 태스크를 학습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사실은 독특한 상황인 이유는 DPR이 학습과 추론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머신러닝 태스크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과정과 추론 과정이 동일합니다. 즉 학습할 때 쓰는 데이터 포맷하고 추론할 때 쓰는 데이터 포맷이 매우 동일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지만 DPR은 학습 과정의 난이도가 추론 과정에 대비해서 매우 쉽다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과정 중에는 배치 사이즈 크기의 패세지 중에서 정답 패세지를 분류하는 태스크를 학습을 하게 되지만 그래서 실제로 추론 과정에서는 위키피디아의 경우에는 220만 건의 패세지 중에서 정답 파지티브 패세지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학습과 추론 시점 사이에 괴리가 매우 크게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치 사이즈가 2일 때는 2개 중에 정답 패세지를 찾지만 배치 사이즈가 4일 때는 4개 중에 정답을 찾도록 할 수 있으니 배치 사이즈를 키워서 220만 건 중에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것과 유사한 세팅으로 학습을 진행해 주는 게 성능에 유리한 측면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DPR 논문의 실험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배치 사이즈랑 네거티브 패세지에 따라서 성능 변화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이게 배치 사이즈와 거의 똑같은 의미인데요.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들이 일관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추론 시점과 유사한 난이도가 학습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하드 네거티브를 쓰면 또 월등한 성능 개선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학습 난이도를 올려서 추론 시점에 그 어려운 난이도를 모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역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PR이 나온 이후에 정말 많은 댄스 리트리버 연구들이 나왔었고, 각각의 연구들은 총 3가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쿼리와 퍼지티브 마이닝, 요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요새도 연구가 많이 되는 분야인데요. 원본 로우 코퍼스로부터 어떻게 하면 리트리버 프리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쿼리 퍼지티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 두 번째로는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DPR 이후로 매우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던 분야로서 어떻게 하면 하드 네거티브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마이닝할 수 있을지, 가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야들이 있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분야는 라지 배치 사이즈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즉 배치 사이즈는 결국 GPU의 메모리 사이즈에 제한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서 더 큰 배치로 학습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분야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그레디언트 캐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캐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ACL의 Representation for NLP라는 워크숍에서 발표가 된 논문이고요. 워크숍 논문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사이테이션 수가 77회에 달하고, 그것보다도 매우 활용성이 큰 논문으로서 매우 중요한 컨트레스티브 러닝 분야의 라지 배치 어프록시메이션 방법론입니다. 이후에 다양한 컨트레스티브 러닝 방법론들에서 이를 이용해서 적은 GPU로 큰 배치 사이즈를 학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DPR을 우선 살펴볼 때 결국에는 라지 배치 사이즈가 모델 성능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했었는데요. 이는 결국에 클립과 같은 타 컨트레스티브 러닝 방법론들도 비슷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은 GPU의 개수, 그리고 하나하나의 GPU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사이즈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 배치 사이즈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서 모델의 성능이 하드웨어에 매우 종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저희가 앞으로 그레드 어큐뮬이라고 부를 텐데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일 겁니다. 일반적인 머신러닝들에서, 즉 딥러닝 기반의 방법론들은 다 라지 배치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때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전체 배치를 토탈 배치라고 해보고, 토탈 배치가 4인데 이 배치 사이즈 4로 학습이 안 되니까 로컬 배치, 즉 2인 사이즈로 쪼개서 데이터를 포워딩해서 로스를 구하고, 로스로부터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저장하고, 토탈 배치만큼의 데이터의 그레디언트 계산이 되면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컨트레스티브 러닝 시에는 적합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라지 배치로 학습을 했을 때 이와 같이 데이터 4개를 이용을 해서 4x4의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모델에게 하나의 쿼리당 4개의 선택지 중에서 고르도록 강제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을 쓰게 되면 이를 로컬 배치 사이즈로 쪼개서 포워딩하고 백워딩 하다 보니까, 포워딩하는 과정에서 로컬 배치 사이즈인 2개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방식으로 학습의 난이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생기는 데이터는 4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네거티브 샘플의 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을 쓰면 라지 배치를 그대로 학습한 것과 동일한 세팅으로 학습이 진행될 수 없고, 이로 인해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라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레디언트 캐시는 총 3단계로 학습이 진행이 되고, 이를 통해서 순전파와 역전파 과정 분해로 라지 배치를 사용을 했을 때와 거의 동일한 환경을 모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스 연산 파트인데요. 로스 연산 파트는 라지 배치에 대해서 역전파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면 포워딩을 해볼 수 있으니까 액티베이션 값들을 저장하지 않으면서 우선 로스 값까지 계산을 시키고, 이 이후에 2번의 역전파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역전파는 액티베이션이 없어도 계산할 수 있는
로스로부터 각각의 레프레젠테이션까지의 역전파를 실행을 하고, 두 번째 역전파는 각각의 로컬 배치를 다시 포워딩하면서 액티베이션을 저장을 해놓고, 이 액티베이션을 이용해서 리프레젠테이션부터 모델 웨이트까지 역전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씩 다시 자세히 살펴보자면, 로스 연산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션을 저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메모리를 사용하는 양이 훨씬 줄어들게 되니까 액티베이션을 저장하지 않고 그냥 포워딩을 해서 토탈 배치에 대한 로스를 우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 토탈 배치에 대해서 원하던 네거티브 샘플 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토탈 배치로 원래 학습을 하던 것과 거의 동일한 로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차 역전파인데요. 이는 원래 앞에 1단계에서 구해놨던 로스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레프레젠테이션까지 역전파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레프레젠테이션에서 로스를 구할 때까지는 사실 액티베이션 값이 없습니다. 비선형 연산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인 웨이트가 연산되지도 않고 그냥 레프레젠테이션끼리 내적을 하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이는 그냥 저희가 그냥 수식적으로 풀어서 역전파가 가능하니 곧바로 리프레젠테이션까지 역전파를 시키게 되고,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쿼리 벡터에 대해서 쿼리 그레디언트 벡터가 생성이 되게 되고, 패스지 벡터에 대해서 패스지 그레디언트 벡터가 생성이 돼서 우선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2차 역전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만드는 이유는 모델 웨이트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생성을 해서 옵티마이저 스텝을 통해 학습을 시킨 거고 싶은 거니까, 이번에는 다시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처럼 로컬 배치로 데이터를 쪼개서 데이터 두 개에 대해서 포워딩을 하면서 모델 내부의 연산들에 대한 액티베이션 값들을 저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서 똑같은 쿼리 벡터를 얻는 포워딩을 했을 테니 아까 저장을 해놨던 그레디언트 값들을 이용을 해서 다시 백워드를 시키면 모델에게 필요한 백워드에서 얻을 수 있는 그레디언트 값들을 연산을 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로컬 배치 첫 번째 거에 대해서 포워딩 다시 하고 백워딩해서 그레디언트 저장하고, 로컬 배치 두 번째에 대해서 포워딩하고 백워드해서 그레디언트 저장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토탈 데이터를 로컬 배치만큼 쪼개서 순전파, 역전파를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동일 데이터에 대해서 두 번의 연산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즉 로스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토탈 데이터에 대해서 포워딩을 한번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레프레젠테이션에서 모델 웨이트로 역전파를 위해서 다시 로컬 배치로 나눠서 포워딩, 백워딩을 해줘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모가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디언트 캐시가 널리 활용되고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는 이유는 성능 면에서 아주 큰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DPR 같은 경우에는 원논문상으로 V108대에서 학습이 되어서 총 256GB의 메모리가 사용이 되었지만, 이 그레디언트 캐시 논문에서는 이 성능을 2080ti 한 장 11GB짜리의 메모리로 성능을 재현을 해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복잡한 포워드, 백워드 과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졌고, 실제로 보시게 되면 DPR의 원논문 성능이 VRAM 256에서 배치 사이즈 128로 이 정도 성능이 달성이 됐었고, 이에 대해서 11GB짜리 GPU에서는 배치 사이즈가 8까지 가능을 해서 이걸로만 학습을 했더니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배치 사이즈가 작아져서 성능이 뚝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을 쓰게 되면 성능이 배치 사이즈가 8인 것보다는 높아지지만 DPR 원논문 성능은 여전히 못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거티브 샘플에서가 적은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을 쓰면 성능을 100% 재현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레디언트 캐시를 쓰게 되면 똑같이 128의 배치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보다 성능이 높아지고, 즉 배치 사이즈 128일 때 포워드 백워드 과정을 완벽히 모사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레디언트 캐시가 DPR 원논문보다 성능이 높은데, 이거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토치 버전이 바뀌거나 이런저런 이유들로 연산의 안정성이 높아져서 그랬다. 즉, 이 높아진 것 자체가 그레디언트 캐시의 컨트리뷰션이 아니라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성능보다 높아질 수 있었던 게 컨트리뷰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 캐시가 이렇게 좋은 방법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구를 수행했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시켰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제목은 Contrastive Accumulation 혹은 논문의 전체 제목 같은 경우에는 Gradient Accumulation Method for Dense Retrieval Under Memory Constraint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컨트래스트 러닝 상황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성능을 개선시키기도 하고 학습을 안정화시키는 방법론을 분석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레디언트 캐시의 문제점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토타 배치랑 똑같이 구축을 하니 라지 배치의 성능을 도달할 수 있다겠지만 단점으로는 1의 순전파 시 처리 가능한 크기의 라지 배치에 대해서만 학습이 가능하고 속도가 매우 느리다라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도 장점이 있습니다. 로컬 배치를 n번 중첩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캐시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작게 학습할 수밖에 없으니 라지 배치의 성능이 도달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트어큐은 듀얼 메모리 뱅크 구조와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각각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컨트래스트 어큐뮬레이션은 결국에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을 쓰되 듀얼 메모리 뱅크를 구조를 결합을 함으로써 라지 배치로 학습했을 때보다 더 높은 성능을 로우 리소스 상황에서 도달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듀얼 메모리 뱅크라고 하는 것은 쿼리와 패세지 각각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first in first out 구조의 메모리라고 할 수 있고, 학습 과정은 사실 그레디언트 어큐뮬 할 때 듀얼 메모리 뱅크를 사용하자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만큼 구현체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듀얼 메모리 뱅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first in first out 구조라고 했으니 현재 스텝에서 생성된 레프레젠테이션들은 저장을 하고 가장 오래된 레프레젠테이션, 즉 저장된 지 가장 오래된 레프레젠테이션을 매 스텝마다 삭제함으로써 동일한 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메모리 뱅크에 저장을 해놓는 상황이라고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직전 K개의 스텝에서 생성된 벡터들을 저장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듀얼 메모리 뱅크 내 저장된 벡터들을 활용을 하는 이유는 로컬 배치 사이즈보다 더 많은 네거티브 샘플을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가 2일 때 네거티브 샘플을 하나밖에 못 쓰지만 컨트어큐에서 듀얼 메모리 뱅크를 쓰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패세지 메모리 뱅크 내에 저장이 되어 있던 레프레젠테이션 2개를 꺼내와서 붙이고 쿼리 메모리 뱅크에서도 똑같이 저장되어 있던 레프레젠테이션 2개를 꺼내와서 붙여서 4x4의 시밀러리티 매트릭스 구축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네거티브 샘플의 수를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뱅크 내에 있는 벡터는 액티베이션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모리 뱅크에 저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이전 스텝에서 역전파를 통해서 학습이 됐던 애들이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값들이 다 프리된 상태인 레프레젠테이션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델 역접한 시에 직접 사용이 되지 않고 이를 조금만 분해해서 얘기를 해보면 로컬 배치 사이즈가 2개인 이 왼쪽 그림과 같을 때 포워딩을 해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레프레젠테이션들을 얻고 메모리 뱅크 내에서 두 개씩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추가적으로 썼다 하면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에 대해서는 저장이 안 되고요. 계산이 안 되고요. 이 지금 생성된 2개의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그레디언트들만 생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역전파 시에 조금 더 안정화된 그레디언트를 생성을 해주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하고 같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글로벌 스텝이라고 하는 거는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시에 모델이 업데이트되는 스텝이고 로컬 스텝은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내에서 그 그레디언트를 계속 축적해가는 스텝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K번째 스텝에서 첫 번째 로컬 스텝은 지금 생성한 레프레젠테이션은 K번째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스텝에서 생성된, 즉 그냥 지금 배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메모리 뱅크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모델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 생성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학습을 했고 그 다음 로스를 계산을 해서 그레디언트까지 계산하고 저장이 된 상태고 그 다음 스텝에서는 여기서 저장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여기서 꺼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전 스텝에서 만들어 놨던 레프레젠테이션을 메모리 뱅크에 저장이 됐다가 다음 스텝에서 꺼내와지게 되고 그럼 이거를 다시 현재 스텝에서 생성된 레프레젠테이션과 컨캣해서 로스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과 함께 쓰이기 때문에 컨트라스티브 어큐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레프레젠테이션이 동일 인코더에서 산출되지 않고 일부 레프레젠테이션들은 과거 인코더가, 즉 학습 K-스텝 이전의 인코더들이 만들어 놓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이렇게 약간 불안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메모리 뱅크 크기를 키우면 더 많은 네거티브 샘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DPR로 학습할 때 라지 배치를 4라고 가정을 해보면 컨트킴의 메모리 뱅크를 1로 쓰면 라지 배치랑 똑같은 사이즈의 시뮬러리티 매트릭스와 네거티브 샘플수를 쓰게 되겠지만, 이 경우에 가지고 있는 컨트킴의 약점이라 한다면 과거의 인코더에서 만들었던 레프레젠테이션들이 쓰여지기 때문에 학습이 불안정해지지 않나 라는 뭔가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메모리 뱅크 사이즈를 키운다면 더 많은 네거티브 샘플들을 확보할 수 있으니 라지 배치일 때보다 이것이 성능을 개선하고 뭔가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총 정리를 한 그림을 살펴보자면 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은데요. 로컬 배치 사이즈가 2고 어큐뮬레이션 스텝이 2고 메모리 뱅크 사이즈를 4로 했을 때의 시밀러리티 매트릭스입니다. 첫 번째가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그림이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두 번째 스텝에서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메모리 뱅크를 쓰게 됨으로써 메모리 뱅크를 쓰지 않았던 이 2x2 매트릭스보다 훨씬 많은 4개의 네거티브 샘플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이 쓰임으로써 계속해서 더 많은 데이터가 그레디언트 계산에 쓰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요 진한 색으로 표시된 게 풀 그레디언트, 즉 쿼리와 패시지 레프레젠테이션 모두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밀러리티 매트릭스의 엘레멘트들이고요.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는 것들이 쿼리 혹은 패시지에만 그레디언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시밀러리티 매트릭스의 엘레멘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값들 같은 경우에는 요 액티베이션 값이 없는 쿼리 값하고 액티베이션이 있는 커런트 스텝의 패시지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연산된 내적이니까 쿼리 인코더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를 전달할 수가 없지만 패시지 인코더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엘레멘트라고 할 수가 있고, 조금 재밌는 점은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지점들은 사실상 모델에게 직접적으로 그레디언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엘레멘트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리 와이즈로 계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값들이 있어야 이 두 가지 엘레멘트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연산되고 학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방법론은 매우 단순하고 듀얼 메모리 뱅크를 쓰는 것밖에 거의 없는 방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단순한 방식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수식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와 패시지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로스로부터 편미분을 해보면 위 두 가지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위에 있는 식이 쿼리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편미분식, 아래 식이 패시지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편미분식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전 그레디언트 캐시 논문에서도 분석이 된 내용인데, 쿼리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패시지 레프레젠테이션들을 이용을 해서 형성을 하게 되고요. 패시지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쿼리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즉 각각의 쿼리와 패시지가 상대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했던 점은 메모리 뱅크가 쓰일 때는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서메이션 식 내에 메모리 뱅크에 있는 레프레젠테이션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쿼리랑 패시지 메모리 뱅크의 크기를 다르게 가져갔던 이전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는 패시지 메모리 뱅크만 가져갔던 연구들, 즉 쿼리 메모리 뱅크의 사이즈를 0으로 했던 연구들의 경우에는 두 인코더의 그레디언트의 크기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패시지 메모리 뱅크의 크기는 큰데 쿼리 메모리 뱅크가 0이라고 한다면 역설적이게도 두 인코더 간의 학습이 불안정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학습이 불균형한 상황이다 보니까 쿼리 인코더가 먼저 학습해버리다가 패시지 인코더의 느린 학습으로 인해 학습이 불안해지고 불균형해지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두 인코더의 메모리 뱅크의 크기를 동일하게 가져감으로써 인코더가 비슷하게 학습이 되게 만든다면 쉽게 안정화될 수 있다
그래서 듀얼 메모리 뱅크를 쓰는 게 이런 컨트래스티브 러닝 인퍼런시 로스 상황에서 훨씬 적절한 방식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실험들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컨트 어큐, 즉 제한 방법론은 메모리 제약 상황에서 타 방법론 대비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기가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여기 써 있는 게 로컬 배치 사이즈,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스텝, 그리고 토탈 배치 사이즈인데요. 매우 작은 사이즈로 학습된 DPR이 27.9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을 하면 조금 성능이 개선되고 그레디언트 캐시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성능이 개선되지만 그레디언트 캐시와 그레디언트 어큐과 똑같은 로컬 배치 사이즈 그리고 어큐뮬레이션 스텝을 가져간 컨트 어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매우 많은 데이터 그리고 매우 많은 지표들에서 거의 일관된 성능 개선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11기가뿐만이 아니라 24기가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 컨트 어큐이 그레디언트 캐시라고 하는 이전 베이스라인 방법론 대비해서 충분히 안정적이고 로버스트하게 메모리가 부족한 상황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로서 메모리 제약이 없는 상황보다도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결국에 그레디언트 캐시나 제한 방법론인 컨트 어큐 모두 메모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큰 메모리를 가지고 있던 즉 VRAM이 80기가인 상황과 유사한 성능을 내는 것이 목표인 방법론들인데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VRAM이 80기가인 상황의 DPR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뽑아줍니다. 즉 어프록시메이션 측면에서의 그레디언트 캐시는 매우 안정적이고 훌륭한 방법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컨트 어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총 24개의 점수 중에서 18개의 점수에서 컨트 어큐이 DPR 80기가 훈련된 모델보다 평균 4.9점 더 높은 점수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이는 메모리 뱅크를 썼기 때문에 이 DPR 80기가에서 훈련된 모델보다 훨씬 더 많은 네거티브 샘플로 학습이 된 것을 기인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로우 메모리 사이즈에서의 라지 배치 사이즈 어프록시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라지 배치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방법론이 컨트 어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레디언트 임밸런스 프로블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프랙티컬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요. 듀얼 메모리 분코 구조를 쓰게 된다면 그레디언트 임밸런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레디언트 롬 레시오라는 값을 계산을 하고 이는 콜 인코더와 패시지 인코더의 그레디언트 값의 비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두 인코더가 안정적으로 학습이 되고 있다면 그레디언트 롬 레시오가 1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패시지 메모리 뱅크만 쓰는 즉 쿼리 메모리 뱅크가 없는 상황에서 DPR을 컨트 어큐을 학습을 시키면 계속해서 그레디언트 롬 레이셔가 커지게 되고 본 발표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이 상황에서 성능이 매우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패시지 메모리 뱅크만 쓰이게 되면 저희가 수직적으로 분석했던 것과 같은 그레디언트 임밸런스 프로블럼이 실제로 발생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와 비교를 해보자면 제한 방법론인 듀얼 메모리 뱅크를 쓴 이 녹색 그림의 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DPR 배치 사이즈 8 혹은 128과 유사한 정도의 그레디언트 놈 레시오를 보여주면서 학습을 매우 쉽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듀얼 메모리 뱅크 구조를 가진 컨트 어큐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포인트는 트레이닝 스피드입니다. 컨트 어큐이나 그레디언트 캐시 모두 사실 토탈 배치를 썼을 때의 성능을 모사하고 싶어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로 인해서 로우 리소스 상황에서 학습 속도를 더 저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학습 속도이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은 값들인데요. 파란색이 단순히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만 써서 원래는 배치 사이즈 8밖에 학습이 안 되는 상황에서 32를 모사할 때, 즉 어큐뮬레이션 스텝을 4로 했을 때, 그리고 여기는 16으로 했을 때, 그리고 훨씬 더 키웠을 때의 학습 속도 1의 이터레이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이 항상 모든 토탈 배치 사이즈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레디언트 캐시는 토탈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속도 저하폭이 훨씬 많아지더니 결국에는 93%의 추가적인 시간을 소모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컨트어큐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은 메모리 뱅크만 쓰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포워드 백워드 과정이 없어서 26% 정도의 추가 시간만 소모하고 있고, 그레디언트 캐시랑 비교를 해보면 34% 정도 빠른 학습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34%라고 써놨지만 이 경우는 프랙티컬하게 쓸 수 있는 크기 이상의 메모리 뱅크를 썼을 때의 경우고요. 그것보다 더 작은 메모리 뱅크를 쓰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학습이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컨트래스티브 어큐뮬레이션 논문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러면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보자면 메모리가 제약된 상황에서 덴스 리트리버를 훈련하는 방법론을 제안하는 논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컨트래스티브 어큐뮬레이션 방법론을 요약을 하면 듀얼 메모리 뱅크와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을 같이 사용을 해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논문이었고, 그레디언트 캐시에 대비해서 빠른 학습 속도를 보이면서도 그레디언트 캐시나 하이 리소스 상황의 학습보다도 높은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메모리 뱅크를 쓰는 기존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연구들이 가지고 있던 학습 불안정 요인을 수학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보이고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퓨처웍들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클릭과 같이 비전 랭귀지 모델링을 하는 논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들에서도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이 컨트래스티브 어큐뮬레이션이라는 방법론이 적용이 가능한지, 각 모달리티별로 수정이 되어야 할 파트가 있는지도 연구될 수 있을 것 같고, 컨트리버나 게코와 같은 덴스 리트리버 프리트레인을 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프리트레인 상황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지 연구가 필요한 거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2024 뉴립스에서 발표되었던 컨트래스티브 어큐뮬레이션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메일로 여쭤봐 주시면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